들으신 것처럼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 주말인 오늘 여야 후보들과 지도부가 표심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후보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도 계속 불거지는데 패널 네 분 모시고 총선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후보자들의 재산과 발언을 둘러싼 논란부터 짚습니다. 먼저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잠원동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양 후보 부부는 2020년 해당 아파트를 31억 원에 샀고 대부업체에서 6억 원을 먼저 빌린 뒤 5개월 뒤엔 딸이 아파트를 담보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이 과정, 대부업체 그리고 딸이 등장을 하면서 이번 주 내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 잠원동의 31억 아파트를 처음에 살 때만 해도 사실은 그 31억 아파트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대부업체는 정부 규제를 받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쪽으로 편법을 쓴 것으로 보이고, 자, 근데 그 대부업체는 거의 연간 20%에 육박하는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6억 원에 20%면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 꼴입니다. 아마 그게 부담이 됐는지 5개월 뒤에 새마을금고에서 또 그 11억 원을 이제 대출을 받는데 본인 이름으로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대출 규제 때문에. 아마 그래서 대학생인 딸을 동원했는데 딸이 뭐 무슨 재주로 그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11억 원을 빌렸단 말이죠. 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본인이 이제 편법적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과연 이게 편법에 그치는 것이냐 아니면 불법이냐. 왜냐하면 이게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사기죄나 뭐 업무방해죄나 뭐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걸로 봅니다. 지금 사업을 한다면서 당시 11억 원을 빌린 딸의 경우에는 같은 해 가을에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편법 영끌 대출이다. 편법 부분은 일단 양 후보도 인정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이 이제 편법과 불법 사이를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게 제대로 밝혀지지 제대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저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양문석 후보가 이 불법의 영역으로 가는 의혹들에 대해서 말끔하게 뭔가 밝혀야 된다. 뭐 방금 말씀하신 뭐 그 대출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장녀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고 이자도 수백만 원에 달하지 않습니까? 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 갚아줬을 경우 또 증여세 문제도 있습니다. 증여와 관련돼서도 이것이 편법의 문제, 불법의 문제는 없었는지 후보가 이걸 명확히 밝혀줘야 됩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여기 저는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게 그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하 발언이 있을 때는 공직 후보로 도전하기 전이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내가 아직 뭐 도전을 안 하던 시기였다라고 변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공직 후보로 도전한 이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좀 더 높은 잣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이거는 단순히 그냥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예. 전체의 선거의 문제가 선거의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해당 지역구에 또 공교롭게 무소속 후보도 없고 제3지대 후보도 아무도 없습니다. 예. 만약에 후보에 대해 이 후보가 뭐 사퇴를 하거나 공천 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 국민의힘 후보가 그냥 무투표 당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거를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우리는 후보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겨진 건 이제 후보입니다. 후보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불법적 영역에 대한 소명을 100%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정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전체 판세에도 혹시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겁니까?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본인의 거취를 분명히 당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본인 자신으로도 이것이 과연 후보직을 그대로 유야무야 뭉개면서 갈 수 있는 사안이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예.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에 뭐 워낙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뭐 30여 차례에 가까운 여러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2019년 12, 16 그 대책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부업체에서 7억 5,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6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는 예. 거죠. 그런데 이후에 2021년 4월에 대구 수성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사업자 등록증이나 뭐 여러 가지 제시 구비 서류를 마련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다는 것인데 11억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60대에 자영업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사업자 등록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어느 정도의 수입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서류상 제출을 했으니까 거기서도 내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1억도 아니고 11억인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기 대출, 뭐 작업 대출 본인은 편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의 소지가 너무 많은 것이고 지금 그 양문석 후보의 딸의 경우에는 이번에 공직자 그 후보 재산 등록한 걸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예금이 1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예. 2019년부터 5개년도간 아무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자영업 하겠다고 대출을 받아놓고 그 목적에 맞는 그 돈을 사용을 했는가 이거 상당히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저당권 그 대부업체에 그 설정해 있던 것도 그 이제 대환 대출이라고 하죠. 완전히 이것을 갚기 위해서 예. 빌린 것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국민 눈높이인데 글쎄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 일단 이제 사업자 대출이 이루어진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경우에는 이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그러니까 모레 현장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는데 지금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기나 영업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새마을금고 결국 중앙회에서 예. 현장 검사에 나선다는 거거든요. 일단 편법이냐 이제 불법이냐 이제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관계 조사와 또 진상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새마을금고 측에서 진상을 조사하다 보면 그 당시에 대출이 나갔던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서류들을 먼저 1차적으로 검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사업자 대출이라 한다면 그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관련된 증빙 자료들이 분명히 들어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자 대출과 관련된 서류가 1차적으로 문제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예.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사실상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쓴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앙회에서 아무래도 현장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예. 보면서 진상조사 이후에 좀 다시 또 상황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지금 브로커가 있을 가능성 그리고 2022년 금감원이 대거 적발한 저축은행 작업대출 그러니까 사업자 자격이 없는데 이 조건을 만들어줘서 했을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당시 적발된 사건과 유사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지금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일각에서는 당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불법 대출들과 예. 비슷한 형태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혹들도 지금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새마을금고에서 빠르게 이 부분을 서류를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좀 진상을 빨리 규명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그런 의혹들이 있고 또 일단 뭐 불법이냐 편법이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 이 그렇죠. 부분이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자세로 지역 국민들께 설명하는 태도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양문석 후보는 어떤 입장일까요? 양 후보는 어제 사과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도 언론 개혁 이야기를 또 꺼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이자 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심지어 선거 과정에서 잠적했다는 이 거짓 뉴스들이 시시때때로 터져나오는 이런 언론들을 저는 정말 개혁하고 싶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관철시키고자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일단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이 편법적 소지가 있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뭐 거짓 뉴스들이 시시때때로 나온다. 국회에 입성해 언론을 개혁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잠적 보도는 사실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이고. 글쎄, 아마 예. 어느 매체 중에서 아마 잠적 보도를 한 모양이죠. 예. 근데 뭐 이제 그게 가짜 뉴스라고 해서 예.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나요? 왜냐하면
언론 매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뭐 오보를 쓰는 것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뭐 왜곡 보도도 많이 있을 텐데 자 그런 거와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편법 또는 불법 대출 의혹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고요. 어찌 보면 또 한 번 언론에 대고서 오히려 위협을 하는 지금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예. 본인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저렇게 언론을 위협할 것이 아니고 직접 해명을 해야죠. 지금 편법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자 그러면 그 새마을금고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새마을금고를 속인 것인지 예. 아니면 새마을금고 쪽에서 뭐 특혜를 해준 건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본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가능성 아니면 추정입니다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브로커가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브로커를 통해서 이런 편법 대출 같은 게 있다는 거는 과거에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적발이 된 적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을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예. 국민들 특히 그 안산갑의 유권자들이 만약에 그 부분을 뭐 납득이 된다. 라고 하면은 뭐 뽑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먼저지. 예. 지금 언론 일반을 상대로 해서 저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니 뭐니 하고 위협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논란이 일고 있는 다른 후보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인데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1조 원대의 다단계 사기와 연관된 사건의 변호를 맡아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 정리를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이죠. 박은정 전 검사의 남편이 이종근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작년에 검찰을 나왔는데 문정부 시기에 그 서부지검장도 하고 또 대검에서 형사부장을 하는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검찰을 나가서 변호사 업무를 개시한 이래 작년에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160여 건을 수임을 하고 또 재산 증가분이 41억에 달합니다. 특히 그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이 이제 소위 대검으로부터 블랙벨트 전문 검사임을 인정받으면서 공인 검사다 이런 것을 본인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이렇게 내걸 정도로 그렇죠. 본인의 이력을 사용하면서 다단계 사기 의혹으로 연관된 그 기소 사건 휴스템 코리아라는 그 회사의 변호를 맡으면서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 규모가 1조 2천억 원. 예. 그리고 그 피해자 수만 해도 10만여 명을 넘어선다고 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사건인데 이에 변호를 맡았다는 것. 또 특히 작년 3월에 검찰 나오고 난 이후에 수임 건수라든지 혹은 수임액 이런 것들이 전관 예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국민적 눈높이 도덕적으로 좀 지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박은정 후보자 측에서는 뭐 1조 원대 코인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또 이렇게 유감을 표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입장들을. 그렇죠. 일단 박은정 후보 측 입장에서는 예. 이종근 변호사도 이제 입장을 이제 그 간접적으로 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어떤 정관 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논란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임을 하겠다라는 예. 입장이고 특히 이제 배우자인 박은정 후보와는 이 수임한 어떤 그 사건들이 전혀 별개의 사건들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언론으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비난들에 대해서 정관예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는 취지가 아니었겠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지금 2조 원대 코인 사기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없다. 이 입장을 두고도 지금 논란이 이어지는 건데 사실 이 사건과 연결된 사건을 변호했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고 결국 같은 결의 사건이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이 부딪히는 상황인데 이종근 변호사는 과거 서부지검장 시절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민생 침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용 들어보시죠. 유사한 불법 다단계 코인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계속 빈발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 대해서 민생 침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부지검장으로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피해자들은 완전 서민들이시고
이런 점에서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피해자들이 이 피해가 회복 안 되고 문제가 있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선 이력을 봤을 때 다단계 피해자들의 고통을 잘 알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게 수임료가 이 피해자들의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런 발언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더 비판이 많은 겁니다. 이 문제 역시 지금 법적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또 도의적 문제.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 정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의 배우자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이 정관예우 문제인데 이 정관예우 문제를 전혀 해결할 기미 아니면 해결할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과연 검찰 개혁을 외칠 자격이 있는가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박은정 후보와 조국 대표의 반응을 보고 솔직히 더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응들이 사실 뭐 더 많은 금액을 받았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정관예우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렸거든요. 제가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정관예우라 하면 사법부에서 고위공직을 맡은 사람이 퇴임 이후 수년 동안 아주 고액의 그 수임료를 받는 것들을 정관예우라고 했는데 조국 대표가 계약서를 쓰면 정관예우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과연 어떤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줄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그 과거를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외치는 검찰 개혁에 국민들이 얼마나 목소리를 힘을 실어 주실지가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박은정 후보는 전관예우라면 160억 원 정도는 벌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또 비판을 했는데 이 내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검사할 때 전관이라고 하면 착수금을 검사장 출신은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경우에 160건을 했으니까 160억을 벌었어야 되는 거죠. 전관으로. 1억으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성실하게 수임하고. 그분들에게는 정말 폐지 주워서 모은 피 같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기꾼 변호한답시고 그렇게 뜯은 돈 중에 22억을 나눠 가졌습니다. 160억 아래니 괜찮다? 22억쯤 괜찮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박은정을 국회의원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여러분 비례 1번이에요. 1번. 그 당의 상징입니다. 강하게 비판을 한 건데 일단 조국 대표는 이종근 변호사가 반윤 검사로 찍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 전관예우는 아니다. 이런 반박인데 어떻게 근데 전관예우라는 것은요. 그 검찰에서 나간 그 이제 변호사 뭐 이 사람이 그 현직에 있는 검사들한테 뭘 부탁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거는 사실은 그 의뢰하는 의뢰인들이요. 검찰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그 의뢰인들이 가서 접근해서 자꾸 사건을 맡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본인은 검찰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니까 뭐 아까 박은정 후보도 얘기를 하잖아요. 5천만 검사장 거면 5천만 원 내지 1억 원 정도가 착수금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정관예우거든요. 그게 친윤 검사냐 반윤 검사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 뭐 160건 어쩌고 저것도 문제지만 저것도 뭐 변협에서도 지금 이거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사한다고 하죠. 160건이면요. 이게 10개월간에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하루 이틀에 한 건씩 수임했다는 건데 과연 가능한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인데 이종근 변호사 이 경우에는 지금 뭐 이게 불법이라고 지금 해서 비판받는 지점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이제 전문검사, 다단계 전문검사로서 경력을 쌓았는데 실제 나가서 사실은 그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주로 변호했다는 것 때문에 도덕적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 지금 박은정 후보 이 경우에는 뭐 직접 본인이 한 건 아니잖아요. 남편 일로.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감싸는 거는 제가 보기에 국민 정서에 반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되면 조국 대표가 저 부분을 감싸는 것도 그 조국 혁신당 자체가 이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민주당 후보의 막말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정희 같은 경우가 이제 매일같이 그 를 좀 바꾸려고 했고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에 들 상대로 를 했었을 테고. 진짜요? 아니 가능성이 있었겠죠. 가능성이 있었.
자, 일단 저희가 방송에서 그대로 들려드리기 힘든 내용들도 있고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을 향한 선정적인 발언들이 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박 전 대통령에 관해서 지금 삐 처리된 부분들을 보면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정말 부적절한 내용들을 어떤 사료에 근거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뭐 역사학 전공하고 교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관계에 근거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터무니없고 저속한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자 명예훼손의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당 대표에 관해서는 명비어천가를 불렀던 분 아니겠습니까? 무슨 정조에 빗댄 그런 책을 출간하기도 하고 또 뭐 200년 된 소나무에 전기를 받았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 분이 어떻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나 그 명예훼손적 그런 그 논란이 있을 만한 이런 발언들을 더군다나 유튜브에 나와서 많은 다중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참 개탄스럽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뭐 풍수지리상 그 관계된 그 지역구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은 뭐 성인지 감수성도 도대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이런 발언들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직자의 자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선출직 공직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자세, 이런 태도, 이런 발언, 이런 거 가지고 과연 나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유권자로서의 정말 자괴감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질의에 대한 발언들 그리고 일부 발언들에 대해서는 일단 관용적 표현이다, 여성 비하는 아니다 이런 해명을 내놨고요. 이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국민의힘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준혁 후보와 같은 수원 정에 출마한 이수정 후보 자신의 대파 관련 발언을 사과했는데 논란이 됐던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대파 한 봉다리에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 대파 한 줄기에 얼마냐 875원 그거는 한 뿌리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수정 후보는 야권으로부터 공격을 받자 잠시 이성을 잃어 실수했다. 이 대파 논란에 뛰어든 것을 사과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잠시 이성을 잃었다. 그리고 이제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사실 이 대파로 상징되는 이 고물가를 향한 민심 굉장히 악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또 분노하신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는 듭니다. 물론 이제 뒤늦게 사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 대파를 가지고 한 뿌리였느냐, 뭐 한 단이었냐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엔 전혀 맞지가 않았거든요. 문제의 본질은 지금 물가가 너무나 비싸서 민생 경제가 어렵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그리고 집권 여당이 책임 있게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의 물음이었던 것이 저는 본질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대파 한 뿌리였다 이런 논쟁은 앞으로도 좀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좀 소모적인 이야기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듭니다. 또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유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를 이끌고 있는 이뇨한 선거대책위원장은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마피아도 부인은 안 건드린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됐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은 일부 국민의힘 후보자들도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발언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나 봐요. 저도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구수한 사투를 구사하시기 때문에 한국적 정서를 참 잘 이해하고 계시겠다라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발언을 들으면서 한국의 이 국민들의 감수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무엇이냐? 지금 선거를 이끌고 있는 그 한동훈 위원장과 이뇨한 위원장 두 분 모두 정치 신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 기간 짧은 기간 동안 말 한마디 한 글자로도 지금 설화가 되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정치를 뭐같이 한다라고 한 글자 차이로 이게 설화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 선거 과정에서는 그래서 이 정치 선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선거를 이끄는 경우가 많은 건데 지금 집권 여당의 지금 두 수장께서 사실상 정치 신인으로서 이끌고 계시고 방금 우리가 본 그 이수정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후보 중에 한 분인데 그분도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이런 설화들을 겪는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여당이 자꾸 설화에 휩싸이는 거를 보면서 그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도 말 한마디로 이런 전세가 또 뒤집어질 수 있다는 그 경각심을 갖고 반면교사 삼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총선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후보자들의 말 조심 계속 강조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말입니다. 여야는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 유세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낭만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과반수를 넘어서 압도적 다수 이런 얘기들 하고 있던데 정말 그 큰일 날 얘기거든요. 우리 국민이 부족합니다. 제가 반성합니다.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걸 걸고 여러분을 위해서 해결할 겁니다. 저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염치 없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고개 숙여서 국민께 호소드립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자,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읍소를 지금 거듭하고 있고, 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압도적 총선 승리가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음모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방심과 교만을 노린 작전이라고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예. 민주당이 오늘 이 순간까지 예. 굉장히 앞서고 있다. 또는 뭐 단독 과반의 가능성까지 있다. 뭐 이런 거는 다 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나오고 예. 있고 각 지역구마다 여론조사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 결국 이제 누구 몇 석 뭐 이런 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민주당도 공식적으로 뭐 지역구 110석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구 110석에 그 뭐 거기에다가 비례대표하고 뭐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하고 예. 합치고 접전 지역에서 일부 승리하면 지금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단독 과반이 불가능하리라는 법도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런 그 속셈을 너무 일찍 드러내면 이제 유권자들이 뭐 김칫국부터 마신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이 있을까봐 아마 그렇죠. 경계령을 내리고 있는 것인데 예.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언행 중간중간에 보면 그 자신감이 엿보이는 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입으로는 경계령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이번 선거에 현재까지로는 그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이게 앞으로 11일간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뭐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최근에 이제 이종섭 주 호주 대사 가장 큰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제 사퇴까지 하고 뭐 이래서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 표심에 반영이 될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이 막판 변수. 거기다 플러스 하나 한다면 뭐 이제 또 막판 실언.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장과 자신감이 교차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서울 내에서도 최대 격전지인 한강 벨트를 현재 찾고 있습니다. 이 한강을 여러 번 건너면서 지금 한 10개 지역구 정도를 도는 것 같은데 오늘 첫 주말 일정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절실함을 보여드리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양당 대표들이 이전 총선에 비해서 하루에 소화하는 일정이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가 절실함을 보여드리기 위함이라고 보고요. 절실함을 보여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실 뭐 판세다 뭐다 나오는 것들은 하나의 지표일 뿐입니다. 특히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 세대별로 성별로 나눈 100% 투표했을 때를 가정해서 나온 결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표 결과는 투표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당의 입장에서는 서로를 지지하는 그 지지층 그리고 그 연령층에 따라서 투표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판세가 뒤집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겸손한 모습, 최대한 절실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첫 주말 일정이 이렇게 일정표만 보기에는 이걸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많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절실함을 이걸 보시는 국민들조차도 아 절실하구나. 그리고 특히나 야당의 입장에서는 더 절실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3지대가 있고 표를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야당의 낙관론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뭐 언론을 통해 나오게 되면은 야당 지지하는 분들 중에 아 그럼 난 소신 투표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조차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민주당이 힘을 모아달라는 이런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3지대로 가는 표를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상황도 있다는 거고 오늘 일정표를 저희가 쭉 보니까 서울에만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지역구는 인천에
개항을인데 뭐 오늘 일정 다 끝내고 밤에 개항 다시 가서 유세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개항을은 두고 다른 지역에만 가는 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 대표다 보니까요. 본인의 지역구 개항을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또 전체 총선에 전체 지역구도 다 어떻게 본다면 당 대표로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상대적으로 뭐 시간적으로도 좀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까지 지금 나오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대표께서 직접 또 개항을 지역구도 시간이 날 때마다 좀 찾아서 또 지역 구민들을 만나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고요. 낮은 자세로 더 임해야 된다는 것은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 이재명 대표가 뭐 지금 사법 리스크라든지 뭐 재판을 출석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전국적인 총선을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구를 또 상대적으로 좀 못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다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 선거 전략상에 다 반영이 돼서 그리고 앞으로 유세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에 대한 유세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동선을 보면은 중요한 지역을 우선 방문을 하고 이제 틈나는 대로 자신의 지역 개항을 찾는다. 이게 지금 이 대표 측 전략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 인천 개항을 찾습니다. 원희룡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선 건데 최근 뉴스원이 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대표 지지도 46%, 원 후보는 42%로 나타났는데 이게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한 위원장이 지원에 나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에 254개 지역구 가운데 가장 핫한 한 곳을 뽑으라면은 그것은 아마 분명히 개항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찌감치 명룡대전이 예측이 되면서 원희룡 후보가 내가 거기 가서 돌덩이 치우겠다고 하면서 일찍 가서 깃발을 꼽았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상당히 지금 그 바닥부터 훑고 올라가는 선거 운동을 아주 예민하고도 영리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굉장히 그 밀착도를 높이면서 그 지역구 내에서 뭐 학생들 모의고사 있는 날은 확성장치 사용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시민 눈높이에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이재명 대표도 뭐 다른 지원 유세 가거나 뭐 법정에 가 있어도 마음은 좀 개항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인천을 찾아서 또 특히 개항을을 찾아서 원희룡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워낙 지난번 선거에서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참패를 했었기 때문에 한강벨트에 공도 들이고 또 여기서 한번 뒤집어 보겠다라는 것을 지금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론조사 그래픽 한 번 더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수치가 저희가 먼저 본 거는 46, 42 위에 거죠. 아래 거는 지금 50.5, 37.5 이거는 오차 범위 밖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그 조사 방식도 다르고요. 뭐 아마 이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도 뭐 약간 차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조사 기관 또 의뢰 기관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뭐 이 여러 가지의 변수가 원래 여론조사에는 작용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론조사를 보도할 땐 저 밑에 지금 이렇게 잘 거의 안 보이게 해놓은 누가 어디에 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그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전체적으로 뭐 다 믿어도 안 되고 또 다 안 믿어도 안 되는 이런 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똑같은 비슷한 여론조사인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어느 한 여론조사만 딱 믿고 나 개항을 해 선거운동 안 해도 돼 이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틈틈이 자기 지역구도 챙겨가면서 전국 지원 유세를 다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거는 다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과 관련한 선거 전략은 저희가 다음 주제로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내부 상황 이어서 짚을 텐데 이 6주째 이어지고 있는 의대 증원 관련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실의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점진적인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2,000명 증원을 성역으로 남기면서 대화하자면 진정성이 없다고들 다들 느낄 겁니다. 네. 정부는 면허 취소나 이런 조치들은 철회하고 그리고 2,000명 증원보다는 점진적인 증원 쪽으로 가자. 자, 대통령실 올해 2,000명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오늘까지도 지금 변화가 없는데 지금 뭐 앞서 한동훈 위원장도 일부 이야기를 했고 특히 안철수 선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강하게 점진적으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상황? 일단 본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의정 갈등의 본질은 결국 국민 건강 증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그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이라는 그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선은 아닐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여당 내부에서도 저는 분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뭐 소수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저는 여권 내에서도 터져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의정 갈등이 너무 극한으로 치닫게 되면 결국 피해는 모두 국민이 보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총선이 열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의정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대화나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이 정부의 협상난기라든지 또는 정책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좀 회의감을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일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사전투표 시작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정이 지금 일부 시각차를 드러내는 상황인데 지금 대학별로 사실 인원 배분이 끝났어요. 네. 용산에서는 이거를 2,000명을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아니 보세요? 이게 그 사실은 정부의 딜레마죠. 윤석열 정부의 딜레마가 아니고 정부의 딜레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대 증원 문제는 늘 이런 식으로 정부가 그 관철을 못 시켰어요. 항상 국민의 생명권 뭐 이런 거를 담보로 해서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는 바람에 정부가 뭔가를 관철시키려고 하다가도 늘 후퇴했어요. 그렇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고리를 좀 끊어줬으면 하는 국민적 기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 고리를 끊으면 그 적어도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한 최초의 이제 의료계를 어찌 보면 제압한 대통령이 될 텐데 문제는 이게 이제 선거하고 연관돼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면 지금 뭐 당장 가장 급한 게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의견을 다 수렴해서 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논의하는 방법. 뭐 그중에 하나가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듯이 뭐 점진적 증원이 될 수도 있고 아마 이런 쪽으로 좀 묘안을 찾아야 되는데 의사협회에서는 아예 지금 그 협상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의사협회도 과거 정부를 상대로 한 여러 차례의 일종의 뭐 승리의 기억들이 있어요. 의사로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정부를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한다고요. 국민적 지지가 좀 필요한 대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전에는 어떻게 되든 지금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다. 되지만 하여튼 뭐 선거가 끝나든 어떻게 되든 이 부분에 관한 한 이슈에 관한 한 국민적 지지가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지금 대한의사협회 이면택 시민회장의 경우에는 의협손의 국회 20석에서 30석 사이에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또 이런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뭐 일부 환자에게는 낙선 운동도 할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부적절한 정치적 발언 아니겠습니까? 저 의협 회장 선거할 때도 5명 입후보한 분들 가운데 4명이 강경패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2분이 결선에 올라가서 지금 이면택 후보자가 이제 당선이 된 것인데 이분이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국민적 여망은 분명히 의대생들의 그 전체 인원이 증원돼야 하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감원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해서 파면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국민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인데다가 마치 이것을 총선의 어떤 정치적인 것을 본인들이 여파를 미치겠다라는 식의 엄포를 놓는 듯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정 갈등을 해결하고 타협과 대화에 나서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같은 강경 발언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정부와 여권 그리고 야권까지 이제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비례정당 그리고 제3지대 소식 짚겠습니다. 우선 여야가 위성정당과 한몸이라는 걸 강조하기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거법상으론 서로 다른 정당은 함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이 비례대표 후보자는 기호가 적힌 유세 차량을 쓸 수가 없는데 이렇다 보니까 지금 꼼수 유세에 나서는 장면들이 계속 목격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따져보자면은 요번에 그 준연동 형제를 채택하고 위성정당을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꼼수를 쓸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같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실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상의 그 규정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못하다 보니까 무건 유세다. 지금 예. 이런 웃지 못할 상황도 나오는 것이고 또 실제 그 기호를 쓰지 못하는 버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쌍둥이 예. 버스여서 뭐 속내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형편입니다만 실제로 기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예. 공직선거법상에 그 걸리는 상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이 위성정당을 그대로 놔둔 것 여러 그 이후에 지금 후보들 논란도 실제로 근본적으로 원인을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은 이와 같은 위성정당제를 그대로 놔둔 것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모양새 그래서 뭐 빵모자를 쓰고 나온다든지 뭐 국민만 보고 찍어달라는 등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 영상 보시다시피 뭐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모두 버스 보니까 번호가 안 써 있는데 이거 선거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일단 아마 선관위에 다 예. 검토를 마친 후에 저런 방식으로 버스가 랩핑이 됐을 겁니다. 그렇겠죠, 아마 지금 아무래도. 위성정당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이번 처음 선거는 아니잖아요. 저희 4년 전 선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기호를 동시에 표기했을 때 선관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아마 사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맞췄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공직선거법상 88조에 보면 이제 타 후보나 타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고 예. 처벌 조항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뭐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그 위성정당과의 어떤 선거운동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선거법상으로는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경우 마이크를 이용해 연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이제 비례라는 게 이제 예. 과거에 전국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국 전체가 다 지역구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다 그 처음에 그런 조항들을 만든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후보, 전국구 비례대표 후보라는 사람들이 각지에 가서 그 뭐 선거운동 한다고 하면 그건 일종의 편법 선거운동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럴 수 있네요. 더군다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예. 정당은 형식상으로는 정당이 다르잖아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다르고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이라는 형식상 다른 정당입니다. 예. 또 그 선거법에 보면 다른 정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으로는 준연동형으로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예.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준연동형을 그래서 사실은 폐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조정이 필요한 문제이고 계속해서 개혁신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와 같은 지역구인 공영훈 후보자 공세에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에 근무했던 공익제보자와 함께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내용 듣고 옵니다. 제가 경험했던 공영훈 후보는 한마디로 권한유착 기술자입니다. 최초 쉐타2 엔진 중대 결함을 세상에 알리는 기사를 낼 때 모 기자님에게 직간접적으로 연락해서 기사 내용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분이 바로 공영훈 당시 홍보실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기자를 통해 공영훈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이제 공 후보가 과거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낸 동업자들이 이제 구태 네거티브를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공 후보가 반박을 한 거고 지금 앞서 언론을 상대로 이런 일을 했다 지금 이 내용인데 뭐 오전에 나온 내용이어서 파장이 얼마나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파장이 좀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발언한 내용을 들어봐도 뭐 압력을 행사했다, 매우 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의혹 제기를 할 거면 구체성을 띄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압력을 가했고 어떤 선을 넘었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지 의혹 제기, 선거를 앞두고 저런 식의 의혹 제기는 매우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룡 후보가 홍보실장 아니었습니까? 홍보실장이면 언론을 다루는 이 직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보도나 기사에 이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부적절하게 나갔을 경우 아니면 오보가 있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자분들과 통화를 하고 내용을 바로잡는 게 그 홍보실장의 당연한 제 역할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의혹이 있고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저런 식의 기자회견은 저는 선거를 앞둔 매우 목적성을 갖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실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이 이준석 후보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비례정당으로 가라던 조언을 무시한 이 대표의 판단이 애석하다. 이게 지금 조국 혁신당에 가로채기를 당했다 이런 쓴소리를 한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석 대표가 비례대표로 못 간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뭐 저희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만한 지역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는 논평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전국에서 가장 유권자들의 평균 나이가 젊은 화성을을 선택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뭐 그때야 이제 뭐 본인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같은 객관적인 평가로는 그 지역에서도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글쎄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대표를 뭐 굉장히 아끼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뭐 저 내용이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뭐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에는 아직 승부를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계속해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소식을 볼 텐데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을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보석 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기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형사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도 또 구속 상태에서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구속 상태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보석을 해줘서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취지였는데요. 결국 이 보석 신청이 기각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래도 뭐 여러 사례들을 들고 있지만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를 가장 높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 때문에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결국 송영길 대표로서는 이제 옥중에서 창당을 했고 지금 옥중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송 대표는 이재명, 조국, 황운하 등의 정치인들은 범죄 사실이 이제 중대하고 또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 후보의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선거 운동도 하고 있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왜 나만 구속 상태냐 이거잖아요. 본인은 상당히 뭐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죠. 배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그 개항을 지역구를 이재명 대표에게 물려줬죠. 5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지금 배지가 없는 상태인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을 때 야당 대표라는 지위에 있어서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지금 그 결과가 그 결정문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상태였고 황운하 의원의 경우도 그렇고 조국 대표의 경우에도 지금 뭐 2심에서 실형이 나왔음에도 그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이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정치적인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 그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미 구속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거기에다가 만약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 보석 신청이 허가될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또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판부에서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이고 그 본인은 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조국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현직 의원이 아니고 이제 황운하, 조국 두 사람은 1, 2심 재판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법정 구속을 면한 거고 황운하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황운하 의원은 1심만 나왔죠. 네, 그렇죠. 1심만 나온 거고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는
구속 상태에서 지금 아직 1심 선고도 안 나온 그렇죠. 상태고 가장 그렇죠. 큰 차이는 조금 예. 부연하자면 예.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죠. 예. 그러니까 다른 두 사람의 경우에는 뭐 1심 선고가 끝났거나 또는 2심 선고가 끝나고 그렇죠. 수사가 다 마무리된 상황이었지만 예.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보석 상태, 불구속 상태에서 그 재판을 받는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결국은 물론 판사도 다르죠. 예. 그러나 가장 큰 거는 증거인멸의 우려일 것입니다. 1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각됐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3지대도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신권 쟁점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